네, 안녕하세요. 김진우의 경제 비틀즈 2화 시작됐습니다. 네, 어떻게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재밌게 보냈습니다. 아, 네. 아, 너무 이렇게 빨리 끝나셔서.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30분 안에 하나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전투적으로 달려가야죠.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가 이야기 다뤄볼 거는 저희 집 이야기인데요. 집 이야기는 제가 조금 준비를 해왔어요. 뭐냐면 제가 좀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20, 30대들이 현재 지금 제가 서울에 가서 살고 있는데 집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월세로 살고 있거나 또 월세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전세로 살기도 너무 어렵고 또 신혼부부 혜택이나 청년 혜택이 있지만 그마저도 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신청해 봤지만 아직까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 얘기를 여기서 꺼내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 김진우 대표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정말로 심각하게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20대, 30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산을 갖겠다는 생각 자체에 대한 희망을 아예 갖고 있질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상상조차 하지 않아요. 우리 때는 저는 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느냐고 상관없이 노력하면 자산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 문제가 심각한 거는 어떤 문제냐면 맹자까지 얘기를 들먹이면 맹자의 말에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경작할 수 있는 땅, 자기가 살 수 있는 집 그런 재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는 게 이 맹자 정치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의 이 젊은이들이 지금 자기가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조차 없으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안보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전쟁 얘기를 해도 그런데 1950년대 우리가 농지혁명이 언제 일어났냐면 개혁을 딱 4월 26일인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2달 뒤에 유교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분들이 자기 지킬 거를 가지고 열심히 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는 제가 보기엔 적화를 막아낸 거의 굉장히 큰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 재산이 없으니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질 수 있는 희망조차 없으니 정말 위험한 시기에 정말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이건 안보로도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 젊은이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자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이냐? 이것도 좀 살펴봐야 돼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해요. 이 구조적인 문제의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생산적인 것에 투여하던 것보다 훨씬 더 효율이 크다는 거죠. 피게티가 증명한 반대 R이 G보다 크다는 얘기죠. 리턴이 그로스보다 크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산을 가진 사람이 계속 자산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요. 그러면 근데 이 자산이 없는 사람은 자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렌트비를 또 내면서 부를 더 못해주는 거죠. 더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끝까지 이 자산을 가진 친구들이 이제 못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왔냐면 우리 청년들과 적어도 20, 30대 친구들은 무엇인가를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오늘 하루 재밌게 즐기자. 그걸 욜로라고 하나요? 실제로 욜로, 미니멀리즘 이런 얘기들 오늘 하루 잘 이렇게 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몸부림으로 보여요.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50대 됐으니까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 청년들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즉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해결책이 뭐냐면
이미 싱가포르에서 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언제도 했었냐면 저는 굉장히 그때 저는 88학번 때 학생운동을 했으니까 굉장히 반대했던 정권인데 노태우 정권 때 신도시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자산 획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었었죠. 대규모 융자를 하고 지금에 있는 상황을 보면 저는 신도시적인 혜택보다 정책보다는 싱가포르식의 공공주택,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정책이 맞다고 생각해요. 싱가포르의 HBO 정책은 어떻게 하냐면 30년 논을 일으켜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5년이 지나면 팔 수 있죠. 그리고 5년 지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새로운 집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자격이 주어져요. 평생 2번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근데 계약금은 10%를 내는데 10%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받을 국민연금에서 대출을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갖게 되는 정책이 돼요. 근데 우리한테 땅이 없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럼 공공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지금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정책은 어디 지어져야 되냐면 도심에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신도시 저쪽 한 3시간 가가지고 도시가 이게 만들어지는 거는 그건 워라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출퇴근 시간에 4시간을 쓰면서 무슨 워라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창조적 대안들을 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유재산권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것과 또 다른 헌법적 권리예요. 그게 뭐냐면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젊은 친구들을 고시원으로 몰아내고 지하방으로 몰아내고 옥탑방으로 몰아내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청년들이 모험심이 없다. 왜 새롭게 뭐를 하지 않느냐.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 애국심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는 저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은 정말 대단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들이 가질 수 없었던 에너지. 이번에 그거는 U20 축구 보면서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또 BTS를 봐도 알 수 있고 이런 청년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이런 일들, 이런 자기 자산이 없거나 이런 식의 실망감들 때문에 소멸되거나 도전조차를 갖지 못하게 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안보만큼 중요한 문제고 안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싱가포르식 공공주택의 제공을 즉시 검토해야 돼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연구원님 생각은 좀 다르실 거예요. 저요? 저도 이제 30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제 조건은 동일합니다. 지금에 있는 사회가 지대 추구의 사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예전에 저희가 보고서를 썼는데 그 지대 추구를 통한 수익이 일반적인 다른 추구의 수익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를 저희도 연구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수치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수십 배에 해당했던 것 같아요. 그럴 만큼 이제 지대 추구의 사회에 가는 건 동일한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안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생각이 달라요. 아마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성공 신화가 깨졌던 첫 번째 시점이 2008년 서프라임 사태인데, 서프라임 사태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대부분 금리는 변동금리였어요. 5년 단위로 올라갔었고, 그래서 집이 오르면 이제 사서 팔고 다시 가고 그런 식의 집값이 올라가고 계속 발전했는데, 그때 이제 금리는 변동금리였죠. 5년 단위로. 그래서 돈만 약간의 이자만 내다가 집값 올리면 파는 이런 시스템에서,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집은 사는 것에서 사는 곳이다, 살아가는 곳이다라는 이런 캐치프라임 내면서 다양한 장기 금리를 가져왔어요. 페니맥이라든지 미국의 이런 고정론이 가져와서 20년 장기 주택 이런 가면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약간의 집값이 진정되는 듯 했는데,
최근에 또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의 모든 인프라가 집중된 결과거든요. 예, 청년들이 도시에 오고 싶은 이유는 거기에 일자리가 있고 거기에 즐거운 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고, 가장 에너지 있고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소비 여력이 갖춘 이런 청년들이 모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다 어쩔 수 없이 집값이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거를 공공에서 이렇게 나눠준다고 했을 때 사람은 계속해서 서울로 몰릴 것이고, 공공에서 나눠주다 보면 어쨌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공이 가지는 가장 큰 또 단점은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과연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이 부분을 공공주택 하는 부분이 필요는 하지만 이게 완벽한 대안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좀 저는 의문시 되는 거고요. 다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약간 저는 이제 IT 쪽에 좀 보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생각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모빌리티가, 그래서 모든 스마트 시티 모빌리티가 첫 번째 들어가지 않나. 어떻게 하든 사람이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게 하고 그 삶의 이 워라밸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그런 데 올라가지 않나 생각도 들었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 워크나 이런 부분이 조금 확산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람들이 주 5일 출근하는 게 주 2일만 출근하게 된다면 그 부분만 움직여서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거나 이런 부분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세 번째로는 도시가 집중된다면 솔직히 집값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서울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산의 일부 지역과 그 다음에 대구, 광주의 조금 일부 지역, 나머지 지역은 엄청 쌉니다. 예. 단적인 예로 뭐 저는 광주 출신인데 제가 살고 있는 투룸이죠. 제가 살고 있는 투룸의 집값은 광주에 가면 아파트 가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문제인데, 그렇다면 서울이 문제면 서울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조금 더 지방에서 할 수 있게끔 뭐 거점 도시, 뭐 호남 같은 경우에는 광주, 아니면 경상도 경우에는 뭐 대구나 부산 정도는 그쪽을 지역 거점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시장을 활용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 주택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눌 때마다 항상 좀 일관되게 좀 회피하는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굉장히 저는 좀 염세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공공주택이라든지 공공이 책임지는 이 서민들의 주택 형태는 이미 사실 지금도 하고 있는 정책이에요. 뭐 임대정책, 뭐 공공주택. 자, 그런데 뉴스나 이런 걸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관련 그 취지에 맞고 가느냐 하면은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걸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정말 임대 아파트를 살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왕따를 당해요. 그렇죠. 그리고 장벽을 세우고 그런 취급을 당합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보면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집에 대한 욕심은 사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집이나 땅을 소중히는 여기지만 우리처럼 목숨처럼 여기는 나라는 사실 되게 드물다고 봐요, 저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의 영역이 주택으로 들어왔을 때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적 영역으로 흡수되는 경향이 너무 강해지더라는 거죠. 공공만의 영역이 있고 공공이 하는 건 싸고 안전하게 집을 공급하는 건데 이게 새로운 투기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사실 뭐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 값이 너무 비싸, 집 정말 어려워하면서도 돈만 생기면 부동산에 투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돈 조금만 생기면 하려고 하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집이 너무 비싸다고 하면서도 목돈이 생기면 야, 어디 아파트부터 사라는 얘기부터 나와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좀 공개적으로 비난을 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차라리 집값이 더 올라서 옥상 망하자. 거꾸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천정부지. 뉴욕의 맨하탄보다도 더 비싼 상태가 됐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월급쟁이가 적은 돈 아니잖아요. 월급을 500만 원씩 받는 사람이 1년 동안 숨만 쉬고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물론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으면 5억이죠.
5천만 원이죠. 10년은 모으면 5억입니다. 50년을 모아야 강남에 24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되게 짧죠? 자,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사실 정부에서 공공주택이나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집을 공급해봐야 오히려 흙탕물에 생수 한두 잔 넣는 꼴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좀 안타깝고 좀 극단적인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천정부지로 솟아서 아예 흔히 얘기하는 지금 벌써 강남에 보면은 이제 빌딩 투어라는 말이 생겨나고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강남에 3, 4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부유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다 임대가 붙어 있습니다. 다 비어 있어요. 공실입니다. 즉 건물 예전에 3, 4층짜리 조그만 건물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부자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미 집값은 포기한 거죠. 흔히 얘기하는 피라미드에서 맨 밑에 층도 아닌 극빈층으로 내려앉은 거고 그 정도 부유층들이 이제 맨 밑으로 가는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자,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언젠가 우리나라 부동산은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뭔가 대책이 나와야지. 사실 지금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정책 하니까 집값 막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가끔 어디 가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음에 문재인 정부 같은 정부가 5년을 더 잡으면 그때부터는 떨어질 겁니다. 왜? 돈 있는 사람들은 그래 5년 버티면 되라고 생각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이상적이고 바람직한데 그건 싱가포르라 가능한 얘기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규제를 되게 받아들이는 걸 거부해하질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반대죠. 자기가 돈이 되는 곳은 규제 풀어라. 그러면서 복지는 많이 해달라. 정반대의 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인식 상황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제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지 않나. 강력한 규제만이 답인데 강력한 규제를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우리 그 패널들이 그 성향들이 재밌어요, 그죠? 연구원도 있고 정책 전문가도 있고, 그러니까 비관론도 나오고 또 뭐 한번 그럼 우리 경제 전문가신 우리 경제 전문가 금융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죠. 할 얘기 굉장히 많은데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나라긴 해요, 한국이. 네. 금융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 오른 거랑 주식 오른 거랑 주식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돈 있으면 주식 사겠다는 사람은 난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부동산은 세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장 주식은 사고 파는데 세금이 없어. 이런 것만 봐도 참 우리나라가 금융 후진국이구나.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국민들의 인식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금융 후진국에서 탈출은 어렵겠다.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도 잡기 힘들겠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 세 분의 말씀에 다 동의하면서도 한국이 그걸 금방 풀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사실 좀 염세적이긴 해요, 저도. 그리고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하셨던 그 싱가포르의 렌트 방식은 우리나라에만 없어요, 렌트가. 집 렌트가. 제가 집값이 왜 오를까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집을 쉽게 살 수 있다면 집값이 저렇게 오를 수가 있을까? 사기가 쉽지 않으니까 오르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집이 없거든요. 월세 삽니다, 월세. 근데 집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저도 근데 그렇습니다. 집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국가의 도움이 됐든 기업의 도움이 됐든 집을 좀 쉽게 살 수 있다면 그게 30년 론이 됐든 20년 론이 됐든 내가 렌트로 월세를 내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집이 내 거가 된다든지 내 거가 돼서 몇 년이 지나면 되팔고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또 집을 한 번 더 살 수 있다든지 싱가포르 이거 되게 괜찮거든요. 집을 만약에 청년들이 쉽게 살 수만 있다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고 한국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칠 게 아니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면 기관에서 창업 지원 자금은
연심 퍼줄 게 아니고 신혼부부들한테만 이렇게 어떤 혜택을 줄 게 아니고 청년들한테 고루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집을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국가에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바람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인식 개선. 이 표만 보더라도 외국에는 땅을 많이 가진 부자보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훨씬 많거든요. 기자님 혹시 주식 갖고 있어요? 아니요, 저 없어요. 그거 봐. 그치? 돈 있으면 집 살 거예요. 주식 살 거야. 집 산다고 그러겠지. 한국은 지금 집을 사는 게 특히 도심 내에 있는 집을 사는 게 안전자산의 1번이라고 다들 박혀 있어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 금융인인 저로서는 그래서 갈 길이 멀구나. 할 일이 많다. 적어도 경제방송인 우리부터 자산에 대한 색다른 그 시각과 그 자산에 대한 색다른 시각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이제 실제로 행해야 되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고 뒤에 가서는 집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희처럼 집이 없고 기업을 도와주면서도 세금 혜택도 있고 실제로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주식이라든지 기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부동산만 쫓는 한국의 현실이 참 가슴 아파요. 자,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볼까요? 재밌는 얘기들이 다 나왔어요. 부동산 정책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좀 자꾸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낮추는 게 부동산 정책이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게 하는 거. 이 실제로 안전한 주거권을 어떻게 확보하게 할 거냐,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거를 편안하게 어떻게 하도록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강남의 집값이 10배가 올라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간 얘기로. 10배가 더 돼봤자 저는 그게 희소제이기 때문에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모든 교통편이 GTX1, GTX2, KRX, STR, 할 수 있는 모든 교통편의는 다 어디를 보내요? 삼성역으로 지금 모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옆에 있는 음마아파트, 이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리면 이상한, 모든 편의가 그걸로 다 모였는데. 근데 저는 왜 거기다 그렇게 때려 넣을까 생각해서 아주 간단해요. 우리나라 사회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 동네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걸 반대하면 자기 재산 깎아먹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 돼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대놓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대안을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좋다 이거죠. 더 벌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거권의 문제에 대해서 안전한 주거권의 문제는 별도로 생각하잖아요. 그쪽 부동산이 올라가서 이거를 낮추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쪽 청년들의 주거권의 문제에 대해 저는 그걸 렌트로 표현했는데 그걸 렌트로 표현해도 좋고 30년 노후를 불안한 상황에서 갖는 거라도 해도 좋고 이 친구들이 적어도 결혼을 하는데 집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소리는 안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방법이라도 괜찮아요. 지금 즉시 그게 서울역을 뒤집어 엎어서 만드는 거든 올림픽 대로를 위를 깔아가지고 만드는 거든 전철역 위에다 집을 짓는 거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비관론의 염세보다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가 담보가 되지 않아요. 정말 염세적이게 되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비관론을 피더라도 낙관주의를 견제해야 된다는 게 생각인데 이게 그런 게 정치 아니겠어요.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그래서 정치의 영역으로 다시 넘어와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다자녀 정책으로 출산 때문에 힘든다고 하는 정책을 예산을 얼마를 써요? 200몇십조 뭐 이렇게 썼다고 3년 동안 썼다고 하는데 또 더 줄잖아요. 아니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아니 새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워요.
새도 그러는데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부동산 가격의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못 잡아요. 저는 부동산 가격은 제가 아무리 그 경제를 하고 이렇게 기업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제 전제는 부동산 가격은 잡을 수 없다요. 그리고 이거는 부동산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관계까지 엮여져 있어서 절대로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는 정책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푸느냐는 건데 그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주거권의 문제로 접근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게 렌트가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만들어서 해나가는 게 어떠냐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 집중의 문제 또한 다른 문제예요. 저는 이 도시 집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불가능해요. 또 그것 또한 불가능해요. 저도 그런 면에서 되게 비관론자네요. 왜냐하면 자산이 한 곳으로 모으고 그게 도시가 만들어져서 도시로 집중하는 현상은 인류가 4천년 이 문명에서 계속 만들어진 일인데 우리가 그걸 지금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그 상황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최소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권한들을 보장을 하고 그런데 내가 지방을 선택을 하면 이런 점은 좀 나.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그 공공주택의 우리가 뭐 렌트주택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내가 그 국가에서 한 30년 노를 받은 집에 사면 한 15평에 살아야 되는데 광주에 사면 한 40평에 살아도 돼. 뭐 이런 식의 있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의 근거에서 해결해야지. 이게 어떻게 해라. 그리고 우리 이재문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책을 통해서 해결한다. 저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히 저는 시장주의자잖아요. 아시다시피. 시장이 언제나 기대하고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딱 하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치 문제예요. 그래서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이 방송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이 세대는 미래 세대들한테 큰 잘못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세대에 스스로 리더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미래의 세대들한테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비관론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는 분야는 이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서는 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우리나라는 예전에 떠났고요. 이제 어차피 정부라고 하는 강력한 강제적 개입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황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사실 강제적 수단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수단을 통해서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반발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공급을 늘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욕구라는 부분과 그거에 맞춰서 공급을 더 늘린다? 지금도 주택 공급률이 150%가 넘어요. 그런데 공급을 더 늘린다는 건 새로운 투기장을 더 늘려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더 이제 강력한 방법은 경제적 규제가 아닌 행정적 규제, 즉 강제적 통제가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 걸 뺏어다 강제로 나눠주는 건데 제가 지금 하는 표현을 얼핏 들어도 어떨까요? 어디선가 공산주의다, 빨갱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안타깝지만 다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과연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에도 그게 한계라는 게 너무나 명백하다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저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주 다르게 생각해요. 싱가포르에 애가 있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도 이관유 총리가 아주 훌륭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딱 한 번 이기겠어요, 정권에. 이관유 지금까지 정권에 이기가 한 번도 없었는데, 사회민주당이죠. 민주당인가. 그 당이 한 번도 정권을 뺏기지 않았고 한 번도 위기가 없어 딱 한 번 있었어요. 시위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답답하다고 규제도 철폐하라고 얘기도 나오고. 그때 이관유가 쓴 정책이 뭐냐면 집을 지어준 거예요.
집을 갖게 만들어준 UHBO라고 하는 게 그때 생겨요. 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싹 바뀌어서 자기가 지킬 게 있으니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 뭐 이런 식이 되게 실제로 되게 됐어요. 저는 정치의 여부 뭐 이런 거 갖고 상관없이 일단 성공한 이 사례가 있고 그 사례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례가 지금 벌써 20년을 넘게 지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우리 김성일 대표께서 굉장히 잘 얘기해 줬고 그 표현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자동차 렌트처럼 표현하셨거든요. 그냥 이 자동차 렌트가 그렇잖아요. 5년 동안 하고 있으면 자기 거 되잖아. 이런 얘기들로 표현한 것처럼 집도 30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뭐 이런 식의 방식이 이미 검증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무언가를 뺏어서 한다가 아니라 더 강력한 공급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애들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폭락할 거냐? 저는 그거는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싼 데는 비싸게는 올라갈 거고 내려갈 데는 내려가겠죠. 김성희 대표가 한마디 하시고 그다음에 네네. 저는 하우스 렌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하우스 렌탈이 됐든 하우스 리스가 됐든 좀 적용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20년, 30년 모기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만 이렇게 변형을 좀 주면 청년들이나 월세 사시는 분들이 똑같은 돈을 내면서도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을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게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대한 소유가 자기 거가 되지 않고 계속 내가 돈을 내지만 그 집에 가지고 있는 사람 거가 되면 그게 자산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자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욕심을 참 부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역삼동에 있는 거예요. 공유 오피스는 많이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 1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1위가 위 땡땡인데 2위는 뭐 폐 땡땡땡땡이에요. 근데 공유 오피스텔이나 공유 주거집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쉐어하우스 되게 많죠. 우주가 있죠. 이제 몇 군데 있어요. 불광동에도 있고 뭐 역삼에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불광동은 TV에서 봤고 역삼동은 이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그 사진이나 봤더니 일반 그 집이에요. 정원이 있어. 100 몇십 평대. 근데 한 청년들이 40명 모여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피곤하면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집에 갈 사람 집에 가기도 하고 주거도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120평에서 한 40명을 모아서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자기네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pit하면 토론하고 자기 혼자 싸매는 게 아니라 자기 조직만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조직도 같이 있고 그래서 이야 이거 공유 오피스 말고 공유 오피스텔 이런 게 있었네.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자기가 오피스텔 자기 팀이 오피스텔 얻는 것보다 훨씬 싼 거예요. 역삼인데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좀 바람직하지 않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근데 그 뒤로 별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20년 일본처럼 저성장 그 기조에 들어가가지고 빌딩 임대 막 1층, 2층 막 나오는 데거든요. 이런 데들을 그런 거에 써먹으면 청년들의 창업에 좀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다음에 청년들이 아니라 시니어들을 뭐 기타 등등 창업하는데 기존의 중소기업들한테 실질적인 역할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렌트나 리스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자산에 대한 좀 이렇게 인식이나 기준이 조금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게 좀 현실적인 좀 저한테 있는 생각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좀 집 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너무 할 이야기 많아서 저희가 30분 동안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세 번째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